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치열하게 제 삶을 개척해온 30대 직장인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유독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작아지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큰이모와 큰이모부 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모네 식구들은 저를 핍박하거나 모질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카로서 많이 아껴주셨고 밥 한 끼 굶기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에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는 큰 이모네의 친자식이 아니었고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하는 객이었다는 것을요. 마음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가족에 대한 결핍과 애정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게다가 큰이모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까지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 큰이모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모, 저 20살 첫 대학 등록금까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뒤로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든 제 힘으로 졸업할게요. 이모는 기특하다며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살 이후로 완벽한 독립을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거듭해야 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과외, 카페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남들이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낭만, MT나 동아리 활동, 캠퍼스 커플 같은 추억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오직 알바를 하고 틈틈이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 말 그대로 알바몬의 삶이었죠.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번듯한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적응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이명환이었습니다. 명환이는 의료기기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눈에 띄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한 외모에 영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지 말주변이 무척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틈도 없이 재치 있는 농담을 던졌고 사람을 편안하게 이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애정에 목말라 있던 저는 명환이의 다정함에 순식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죠. 명환이는 참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영업직이라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남친이 혼자 살고 있던 자취방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어차피 우리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결혼할 거잖아. 다시 새로운 집 구해서 이사하고 복비 내고 하는 것도 다 돈 낭비인데 이참에 아예 너네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먼저 짐 합쳐서 같이 살아보자. 저 역시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지쳐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명환이와 하루빨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기에 그의 동거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명환이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예비 부부처럼 달콤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이었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 장소에 최애나도 나와 있었습니다. 해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으로 전학을 온 친구였는데요.
학창시절 저랑 개인적으로 단짝처럼 친했던 건 아니지만 제 무리의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려 지냈기에 친구기는 했죠. 오랜만에 나타난 해나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나 코를 살짝 성형한 것인지 과거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이목구비에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브랜드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와, 해나, 너 진짜 이뻐졌다. 옷이랑 가방도 다 명품이네. 너 요새 무슨 일 해? 해나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나 그냥 취미 삼아서 동네 필라테스 샵에서 강사일 조금 하고 있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몸도 풀 겸 심심해서 나가는 거야.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를 한다는 그녀의 말에서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해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여러 장 꺼내어 친구들과 제게 돌렸습니다. 너희도 운동 필요하면 우리 샵으로 와. 내가 지인 할인 팍팍 해줄게. 해나는 자신의 화려한 근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20대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좀 의아했던 건 제 기억 속의 해나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부잣집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나는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좀 많이 힘드셨거든. 집안 사정이 썩 좋진 않았지. 근데 나 20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터지면서 살림이 확 핀 거야. 아빠가 고생시켜서 미안했다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뭐. 해나가 혼자 살고 있다는 집도 집값이 비싼 부자 동네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그저 와 좋겠다, 여유 있어 보이고 부럽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20대 내내 학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을 쪼개 살았는데 해나는 아빠 사업이 잘 되어 유학 가고 명품 두르며 사는구나 싶어 아주 약간의 씁쓸함도 있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죠.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해나가 제 어깨와 등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미연아, 너 등이랑 어깨가 너무 많이 굽었다. 거북목도 좀 심하고.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식당 서빙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알바를 많이 했고 취업 후에도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허리와 목, 어깨 상태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거북목도 있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우리 샵 와서 나한테 교정 좀 받아. 내가 외국에서 물리치료 관련해서 공부도 엄청 깊게 했고 체형 교정 전문이거든. 네 몸은 내가 확실하게 펴줄게. 그녀가 꽤나 전문적인 용어까지 섞어가며 자신있게 말하자 저는 솔깃했습니다. 운동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친구기도 하고 또 해나가 물리치료 공부까지 깊게 했다고 하니 더더욱 믿음이 갔죠. 그래? 그럼 나 이번 달 월급 타면 네 샵으로 등록하러 갈게. 잘 부탁해. 그렇게 저는 해나가 일하는 필라테스 샵에 3개월치 수강 등록을 하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강사로서 꽤 열정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운동을 하며 개인적인 근황을 나누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필라테스 샵에 가서 수업을 받고 나오려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던 데다 집도 10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기에 남자친구인 명환이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명환이는 흔쾌히 차를 몰고 샵 앞으로 왔죠. 마침 해나도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났다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해나 역시 발을 구르고 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명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명환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해나도 마침 퇴근한대. 해나네 집에 좀 데려다주고 가자. 그래. 미연이 친구분 뒷자리에 타세요.
그렇게 저와 명환이 그리고 해나는 셋이서 같은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해나네 집은 좀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위해 차를 같이 탄 거죠. 저는 조수석에 탔고 해나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명환이와 해나를 서로 정식으로 소개했죠. 해나는 전혀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명환이 역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같은 사람이었죠. 명환 씨라고 불러도 되죠? 미혼이 남친분 엄청 훈남이시네요. 인상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해나 씨도 엄청 미인이시네요. 미연이 자세 좀 잘 교정해 주세요. 애가 일만 하느라 몸이 많이 상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연이 척추 일자로 쫙 펴드릴 테니까. 비가 와서 차가 막히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명환이와 해나는 핑퐁 게임을 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나는 명환이의 유머에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명환이 역시 해나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급스러운 취미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티키타카를 이어나갔죠. 명환아, 운전 조심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제가 중간중간 운전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이나 불쾌감이 없었습니다. 명환이는 원래 넉살이 좋고 말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해나도 워낙 부잣집 딸의 쿨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사람을 참 편하게 대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어찌 보면 좀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었죠. 해나를 오피스텔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환이는 넌지시 제게 물었습니다. 네 친구 저렇게 좋은 데 살아? 집안이 엄청 빵빵한가 보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번대. 유학도 다녀오고 그냥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빵빵해? 부럽네. 그치. 나도 좀 부럽더라고. 고등학교 땐 안 그랬는데 20살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대박났대. 그때 명환이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섞여있던 묘한 동경과 호기심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있느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의 우연한 합승 이후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제 일상과 동거 생활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환이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밤에 함께 누워있을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화면을 보며 혼자 피식피식 웃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명환아, 우리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고 전세금도 더 모았는데 슬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내년 봄쯤으로 식장 알아보러 다닐까? 요새는 1년 전부터 식장 잡아야 한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자 핸드폰을 보고 있던 명환이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뭐 벌써부터 서둘러. 우리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내가 요새 영업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결혼 준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당분간은 지금처럼 같이 살기만 하자. 급할 거 없잖아. 예전에는 본인이 먼저 빨리 시골리고 부부가 되자고 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회피하려 드는 명환이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럽고 섭섭했죠.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진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저는 애써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묵묵히 밥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명환이의 태도는 갈수록 무심하고 서늘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미련할 정도로 그에게 맞춰주려 애를 썼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기에 제 몸에는 절약과 아끼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았고 동거를 하면서도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명환이는 연애 초반에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생활력이 강해서 배울 점이 많다. 진짜 현모양처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진심인 줄로만 믿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환이는 제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거나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차려줄 때마다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다정함 대신 묘한 피로감과 짜증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일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명환이가 좀 예민해진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외출을 했죠. 원래는 오후 늦게나 저녁쯤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가 일찍 파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시간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더하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환이가 자고 있나 싶어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명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통화 상대는 명환이의 친누나였습니다. 명환이와 연애를 하면서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기에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명환아, 너 진짜 걔랑 결혼할 생각이야? 나 솔직히 미연이 별로야. 애가 부모도 없이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생긴 것만 봐도 벌써 애가 팔자가 사납고 너무 억척스러워 보여. 제 배경과 상처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며 조롱하는 누나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곧이어 들려온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명환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누나. 처음에는 애가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져서 결혼 상대로 괜찮겠다 싶었거든?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그 억척스러운 게 도를 좀 넘더라고. 맨날 돈 아낀다고 궁상 떨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좀 구질구질해. 결혼 상대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질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돈을 아꼈던 이유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전세 자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입으로 난사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억척스럽게 모았던 그 모든 생활력과 노력들이 그에게는 그저 질리고 구질구질한 궁상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통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뭐하러 그런 고아의 억척스러운 애를 만나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 야, 솔직히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해나라는 애 있잖아. 걔가 100번 낫지. 해나, 제 친구 최혜나의 이름이 명환이 누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보여준 인스타 사진 보니까 애가 확실히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귀티가 좔좔 흐르더라. 그냥 미연이랑 정리하고 해나라는 애랑 정식으로 사겨.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해나네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잖아. 솔직히 나도 매일 이렇게 아등바등 영업 뛰면서 살기 싫어. 장인어른 덕 좀 보고 빵빵한 처가 지원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명환이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남자는 처가 덕 보는 게 최고야.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알고 보니 명환이는 비오는 날 제 차에 해나를 태워다 준 이후 제가 해나에게 받았던 명함을 몰래 보고 해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제 친구인 해나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이었죠. 더 이상 그 구역질나는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침대에 누워 낄낄거리며 통화하던 명환이는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너 언제 왔어? 그는 당황해서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명환이를 보며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해?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나 너랑 우리 미래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해나는 또 뭐야? 내 친구한테 뒤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명환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뻔뻔하고 비겁한 태도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들었으면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헤어지자고? 그러자 명환이는 아주 비겁하게 자신의 부모님을 핑계 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가덕을 보겠다며 탐욕을 드러내던 모습은 싹 지우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부모님이 너 고하라고 엄청 반대하셔. 이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어쨌든 친부모 없는 거 뻔한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나도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너랑 결혼까지 밀어붙일 자신이 이제 없어.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해나 씨랑 연락이 닿아서 몇 번 밥 먹고 얘기 좀 나눈 건 사실이야. 근데 너랑 다르게 여유도 있고 나랑 잘 맞더라고. 미안하다. 그냥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쫓아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제 상처를 후벼파며 핑계를 대는 그 인간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에게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모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무조건적인 애정에 지독하게 목말라 있던 저였습니다. 저에게 명환이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 남자마저 잃으면 저는 세상에 또다시 완벽하게 혼자 버려진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명환아, 내가 잘못했어. 궁상 안 떨고 너한테 더 잘할게. 부모님 반대하시는 것도 내가 더 싹싹하게 잘해서 마음 돌릴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저는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 친구와 뒤로 연락을 했다는 배신감보다 당장 이 유일한 내 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애정 결핍이 만들어낸 비참한 굴복이었죠. 제가 너무 서럽게 울며 매달리자 명환이는 조금 당황한 듯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알았어, 미연아. 일단 진정해. 울지 말고.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누나한테 홧김에 헛소리한 거야. 혜나 씨랑은 그냥 친구로 몇 번 연락한 게 다야. 일단 우리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어? 그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듯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맞춰주면 그의 마음을 되돌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바보같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환이는 핑계를 대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제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을 틈타 자신의 모든 짐을 빼서 흔적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퇴근 후 텅 빈 옷장과 사라진 그의 짐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제 번호는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애정결핍으로 눈이 멀어 매달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이내 저를 기만하고 뒤통수를 친 명환이와 채은아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해나의 여유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뻔뻔한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최애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명환이랑 뒤에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해나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명환이가 너한테 말했나 보네. 안 그래도 너 우리 필라테스 샵 수강권 남은 거 내가 내일 네 계좌로 환불해줄게. 걱정 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 내 친구라며.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뺏어가? 네가 인간이야? 제가 악을 쓰자 해나는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며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미연아,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뺏은 게 아니라 명환이가 나한테 먼저 호감 보이고 연락한 거야.
명환이가 너랑 사는 거 너무 구질구질하고 답답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고민 상담하길래 내가 들어주다가 마음이 좀 맞은 것 뿐이라고. 그녀는 마치 남의 물건을 빌려 쓴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환이 싹싹하고 은근히 귀여운 맛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볼까 해. 막말로 너희가 뭐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마누라도 아니잖아?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진 건데 네가 이렇게 핏대 세우며 따질 권리는 없지 않니?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쿨하게 끝내자. 해나의 그 오만방자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천박하고 이기적인 인성에 구역질이 났죠. 그래, 쓰레기들끼리 잘 어울리네. 근데 이건 알아야 될 거야. 너희 둘 다 천벌 받을 거야. 천벌? 그래, 알았어. 천벌 받을게. 라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명환이나 친구의 남자를 가로채고도 뻔뻔하게 구는 해나 모두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더러운 인연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제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일주일 뒤 저는 필라테스 샵의 환불 문제도 처리하고 남은 짐도 챙길 겸 그 샵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년의 얼굴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주고 끝낼 작정이었죠. 그런데 필라테스 샵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원장님에게 체해나를 찾자 원장님은 아주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해나요? 걔 여기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쫓아냈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네? 쫓아내다니요? 왜 갑자기? 그 말에 원장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원님은 채나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세요? 뭘요? 저 걔랑 연 끊었는데. 걔 부잣집 딸이니 뭐니 하고 다니던데. 아, 그거 다 걔뻥이었죠? 네? 친구라면서 몰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샵에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무슨... 며칠 전에 걔 수업 시간에 웬 인상 험악한 중년 여자분이 샵으로 들이닥치더니 대뜸 수업하고 있는 걔 머리채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원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해나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나와 로비 바닥에 패대기 치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원장도 놀라서 말리려다가 중년 여성이 밀쳐서 다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년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대요. 2년이 내 남편 돈으로 비싼 오피스텔 얻어 살고 명품 처바르고 다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채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 샵 안에 있던 다른 회원들과 강사들은 기겁을 하며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그때 헐레벌떡 샵 안으로 웬 중년 남자 한 명이 뛰어들어와 그 중년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원장님과 다른 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요. 채나가 회식 때 아빠라고 인사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원장님, 우리 아빠예요. 늦은 시간인데 제가 술까지 먹었다고 하니 저 데리러 오셨어요. 하길래 제가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났다던 해나의 자랑,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유학까지 보내줬다는 그 여유로운 말들. 근데 그 중년 여자가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2년이 아빠 뻘 되는 내 남자한테 스폰 받아서 몸 굴리고 돈 뜯어내고 다녔다고요. 해나가 아빠라고 부르며 자랑했던 그 사람은 진짜 친아빠가 아니라 해나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과 용돈을 대주던 아빠뻘 되는 유부남 스폰서였던 것입니다. 20살 이후로 살림이 확 폈다는 것,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여행을 다니며 놀았다는 것, 모두 그 유부남 스폰서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더러운 과거를 포장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원장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경찰까지 와서 샵 분위기 완전 다 망쳤어요.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날로 당장 해고해버렸다니까요. 진짜 그런 애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필라테스 강사들 이미지까지 다 망친다니까요. 재수 없어 정말. 저는 멍하니 서서 원장님의 분노 섞인 푸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도 잠시 제 머릿속에 명환이와 명환이 누나가 신이 나서 나누던 통화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난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며 나도 장인어른 덕 좀 보고 살고 싶다.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하다며 버린 내 전 남자친구. 그가 그렇게 굽실거리며 떡고물을 기대했던 미래의 장인어른이 사실은 최애나의 늙은 유부남 스폰서였다니. 그 생각을 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폭소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비참함으로 억눌려 있던 제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부자 사돈 맺어서 장인어른 덕 많이 보고 살아봐라. 아주 완벽하고 환상적인 가족이네.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처음엔 명환이에게 전화해서 최애나의 실체를 다 까발리겠다고 협박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두 쓰레기가 그려나갈 끔찍한 코미디가 너무나도 기대되었거든요. 저는 원장님께 환불 처리를 받고 남은 짐을 챙겨 미련 없이 샵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환이와 해나에 대한 모든 연락과 관심을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저를 깎아내리고 버렸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고 혼자만의 온전한 삶을 즐기기 위해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남의 돈에 기대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고 땀 흘려 번 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명환이를 소개해준 지인 한 명으로부터 기막힌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명환이 소식 들었어? 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3일 전에 파토 나서 완전 개싸움 났대. 저는 진진 모르는 척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이 파토 났다고요? 왜요? 지인은 아주 신이 나서 업계에 파다하게 펴진 명환이의 처참한 몰락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환이는 저와 헤어진 직후 해나의 화려한 허영심과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자신도 번듯한 예비 사위로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외제차를 리스했고 해나가 요구하는 5성급 호텔 웨딩홀과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의 예물시계, 가방을 사다 바쳤다더군요. 하지만 명환이는 평범한 영업직 회사원이었을 뿐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재력이 없었죠. 결국 그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끌어쓰고 이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며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해나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최애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그 난리가 났음에도 여전히 그 늙은 스폰서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고 이명환에게도 비밀로 했나 보더라고요. 바보 같은 이명환은 어차피 결혼만 하면 장인어른이 사업 물려주시고 지원 팍팍 해주실 텐데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헛바람 제대로 들어 영업일도 똑바로 안 해서 실적도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기극은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두고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정확히 명환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환이가 장인어른이라고 믿고 온갖 나부를 떨며 간쓸개를 다 빼주려고 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 예비 신부의 늙은 스폰서였다는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3일 앞두고 식장을 취소하려 했지만 당연히 취소도 안 됐을 것입니다. 환불도 안 된다는 걸 알자 그 앞에서 두 사람은 개싸움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명환이는 해나에게 달려가 네가 나를 속였냐, 내 돈 다 내놔라 이 더러운 년아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해나는 지지 않고 속은 네가 등신이지, 네가 혼자 좋아서 명품 사다 바치고 대출 받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도 속물이다 라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치고받고 싸운 두 사람은 결국 파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파혼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명환에게 남은 것은 날려버린 호텔 웨딩홀 계약금과 명품 예물 할부금, 그리고 엄청난 빚뿐이었죠.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저는 참았던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빈 껍데기를 채우기 위해 남의 돈에 기생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허영심 가득한 여자와 여자의 거짓된 배경에 눈이 멀어 자신의 분수도 잊은 채 빚을 내어가며 욕심을 부렸던 얄팍한 남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짓궂은 아쉬움마저 들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 명환이와 해나가 눈이 맞지 않고 저와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을 그 이기적인 남자와 제 출신을 멸시하는 신우이의 눈치를 보며 억척스럽고 불행한 며느리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제 인생의 흠이나 컴플렉스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저를 정성껏 돌봐준 이모와 이모부도 계시고 또 저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제 두 발로 서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니라 자랑스러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영의 찬 거짓말이나 누군가에게 기대는 요행 없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쓰레기들을 알아서 치워준 그 기막힌 타이밍과 운명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에서 고등부 이과 수학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 양지민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저는 매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반면 저의 남편 곽현태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답게 누구에게나 서글서글했고 언변이 유창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저에게 없는 그 유연함과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밝은 에너지에 끌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매력으로 느끼며 연애를 시작했고 순조롭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난 6년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아주 평온하고 합리적이었죠. 저희 부부는 둘 다 각자의 커리어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서 일타 강사라는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었고 남편 역시 영업 실적을 쌓아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천천히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각출하여 넣고 공과금이나 식비 등은 그 통장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수입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며 서로 터치하지 않았죠. 저는 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방식이 우리 부부의 성향에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마주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이번 분기부터 내 영업수당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 당분간만 공동생활비 통장에 내 몫을 반만 넣어도 될까? 내 고정지출이랑 대출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 낼 돈이 너무 빠듯해서 그래. 상황 좋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낼게.
남편의 표정은 무척이나 수심이 깊어 보였고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직이라는 게 본래 실적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큰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편이 어려울 때 제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은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알았어. 당분간은 내가 생활비 더 채워넣을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영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했습니다. 평일 정규 수업에 더해 주말에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심화 특강을 추가로 맡았거든요. 일주일에 7일을 분필가루를 마셔가며 목이 쉬도록 칠판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주말 특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지만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름의 보람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말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안의 생활비를 메우고 있을 때 남편의 행동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남편의 외양 변화였습니다. 평소 출근할 때면 제가 다려준 셔츠나 아무 정장이나 대충 걸치고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맞춤 정장을 새로 맞추고 유행하는 스타일의 넥타이와 셔츠를 사들이고 주말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세련되게 바꾸고 오더니 급기야는 아침마다 현관을 나서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하고 세련된 향이 코를 찔렀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원래 향수 안 뿌리잖아. 웬 향수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영업 뛰려면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대서. 새로운 본부장이 직원들 다 신경을 쓰네. 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뭐. 영업직이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변명은 그럴싸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6년 동안 수많은 거래처를 만나면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치장을 수당이 반토막 나서 생활비도 못 낸다는 사람이 돈을 들여가며 하고 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폰을 거실 소파나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폰은 철저하게 남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폰의 화면이 항상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엎어두었고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도 폰을 화장실 안으로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다음날 수업 교재를 만들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남편이 폰을 쥔 채 잠들어 있더라고요. 화면이 켜져 있길래 무심코 폰을 빼내려 손을 뻗는 순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쳐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결에 보인 그 과민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보이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자 문제겠죠. 저는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든 새벽에 폰을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직접 밟아볼까도 생각했지만 평일 내내 학업 수업에 묶여있는 저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 강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동료는 한숨을 쉬며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민쌤,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요. 쌤이 꼬리 잡으려고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눈치채고 증거인멸 다 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전문 심부름 센터에 맡기는 게 나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심부름 센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하는 것보다는 낫겠더라고요.
결국 심부름센터를 알아보았고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소장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 근처의 조용한 룸카페에서 만난 소장은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분 아주 단단히 빠져 있으시던데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제 이성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저보다 훨씬 앳되어 보이는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며 웃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이 첨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여자의 이름은 한소원이고 나이는 27살, 모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인 저와 남편과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어린 여자였고 사진 속 한소원은 길고 풍성한 머리에 누가 봐도 시선을 끌 만큼 화려하고 예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미치게 만든 것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과 한소원이 뺀질나게 백화점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수당이 깎였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깎고 자신의 비상금까지 털어 그 돈으로 한소원이란 그 어린 내연녀에게 돈을 펑펑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소원의 옷, 가방, 신발이며 가정가구, 심지어 용돈까지 주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제2금융권에서 소액 대출까지 여러 건 받아가며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예쁘고 어린 성악가 대학원생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재력가라도 된 양 허세를 부리며 온갖 돈을 다 퍼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에어컨과 소파를 사주고 있을 때 저는 남편의 반토막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강의를 늘리고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소장이 건네준 사진과 서류들을 일렬로 펼쳐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테이블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아주 달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사람을 붙였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흥신소를 써서 자신의 뒤를 캤다는 사실에 적반하장으로 격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뒤를 캔 게 억울해? 네가 영업수당 깎였다고 거짓말하고 생활비도 안 내더니 27살짜리 대학원생 만나면서 명품 백 사주고 오피스텔 살림살이 채워주고 있었잖아.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이내 아주 냉정하고 뻔뻔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래, 다 알았으면 차라리 잘 됐네. 나 소원이 진심으로 사랑해. 너랑은 솔직히 나이 차고 조건 맞아서 결혼할 때 되니까 밀리듯 한 것뿐이지 사랑은 아니었어. 근데 소원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내일 당장 법원 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의 결혼 생활을 나이 차서 한 조건부 결합으로 매도하고 이제 갓 만난 27살 상간녀와의 불륜을 진실한 사랑으로 포장하는데 얼마나 역겹던지요. 그 어린 여자의 앞에서 돈을 펑펑 쓰며 듬직한 오빠 노릇, 능력 있는 스폰서 노릇을 하다 보니 아주 이성이 날아가고 눈이 뒤집혀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쳤어? 네가 뭔데 이혼을 요구해? 넌 유책 배우자야. 그럼 내가 바람 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 못하지. 아니 안 하지. 어떻게 이러냐? 사람을 배신 때려놓고 네가 인간이니? 남편은 더 듣기 싫다는 듯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만약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었으면 저한테 사과하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됐다.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그 기집애랑 살자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소장이 단단히 빠진 것 같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그 서류들을 챙겨들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딴 여자에게 살림을 차려주고 생활비를 아내에게 떠넘기고 이혼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에 시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당장 오라고 호출했고 남편이 오자마자 화가 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도끼 품은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 때리실 테면 때리세요. 저 지민이랑 이혼하고 소원이랑 살 겁니다. 아무도 저 못 말려요. 그 광기 어린 아들의 모습에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진정하라며 왜 애를 때리냐고 말리더라고요. 남편은 싸대기 맞고 그대로 다시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도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때리기라도 했지 시어머니는 애초에 아들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라고 뭐 남편이 천년의 사랑이겠나요? 저한테 나이 차고 조건 맞아서 결혼 어쩌고 하는데 그건 저한테도 똑같은 일입니다. 남편이 대단한 미남도 아니고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고 직업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서로 마음 맞아 결혼했으니 책임감으로 으쌰으쌰 살았던 건데 돈도 별로 없는 주제에 아내한텐 거짓말하고 뒤에선 저런 구질구질한 스폰서지진 않은 남편놈? 저도 평생을 함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이혼을 원하는 이상 그냥은 이혼해주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나 그 여자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걸 거야. 내 가정 파탄낸 대가 법적으로 철저하게 받아낼 거야. 상간 소송은 여러 번 할 수 있대. 나 계속 해볼 거야. 상간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러냐. 속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위자료 명목의 돈은 따로 챙겨줄 테니까.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나한테는 해도 되는데, 걔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 어?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던 인간이 불륜녀 걱정되어 아내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이 기막힌 광경.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소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더 소송을 해야겠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한소원을 피고로 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한소원에게 송달된 직후 벌어진 일들은 제 논리와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죠. 소장을 접수한 지 약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오전 밀린 학원교재 작업을 하느라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직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날선 숨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양지민 씨 맞죠? 곽현태 와이프 되는 사람 맞냐고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그 당돌함. 굳이 이름을 묻지 않아도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녀들이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연락을 피하거나 잘못했다고 빌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 소장은 잘 받았나 보네요. 제가 감정에 동요 없이 아주 차분하고 건조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오히려 더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왜 상간녀예요? 제가 왜 당신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냐고요? 당신 남편이 총각 행세하면서 나한테 접근했고 나는 유부남인지 몰랐거든요?
나도 속아서 만난 철저한 피해자인데 어디서 상간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해요. 안 그러면 나도 당신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녀의 주장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고 남편이 철저하게 총각 행세를 하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밖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속아서 유부남을 만난 억울한 피해자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뻔뻔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유부남을 만난 여성들은 본처에게 전화를 걸면 충격을 받고 울거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소원은 오직 소송을 취하라는 소리를 하며 광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도 꽤 억울하겠네요. 근데 내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당신을 속였다면 나한테 이렇게 악을 쓸 게 아니라 당신을 속인 그 남자한테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 운운할 시간에 당신을 진짜 속인 사람한테 따져야죠. 제 말에 한소원은 잠시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유부남이 아니라 총각인 줄 알고 만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럼 그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죠.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이 정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피해자라면 내 남편을 사기로 고소하세요. 요즘은 유부남이 미혼으로 속이고 교제하면 민형사상으로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당신이 내 남편을 상대로 공식적인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증명원을 내게 보내준다면 당신이 정말 몰랐다는 걸로 인정하고 내가 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깔끔하게 취하해드릴게요. 어때요? 그쪽도 억울한 피해자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냉정하고 논리적인 제안에 수화기 너머의 한소원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못하시겠어요? 총각이라고 하고 속인 건 사기예요, 사기. 근데도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그럼 내 입장에선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거밖에 더 돼요? 그러자 그녀는 씩씩거리며 대답하더라고요. 대답이 없었던 건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기 고소는 좀 그렇고 차라리 제가 총각인 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저는 코웃음 치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고소 운운하자 바로 꼴이 내리더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늦었어요. 사기로 고소하고 증명원을 보내주면 취하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그쪽도 저 고소해서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거 따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명해보세요. 나 같으면 곽현태를 고소하겠어요. 괘씸하잖아요. 유부남이면서 총각 행세하고 거기다가 상간소장까지 받았는데. 제 말에 그 여자도 어쩔 도리가 없다 싶은가 보더라고요. 사실 한소원이 망설일 때 눈치챘습니다. 절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 몰랐을 리 없다는 걸요. 이렇게 피해자라고 윽박지르면 제가 순순히 취하라도 해줄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곽현태 내가 고소할 거니까 확인되면 내 소송도 취하해주세요. 피해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한소원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관할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장 접수 증서였죠. 원고 한소원, 피고 곽현태. 청구 취지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교제함으로써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소원의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보셨죠? 저 진짜 몰랐고 피해자 맞습니다. 약속대로 상간녀 소송 당장 취하하세요. 그걸 보고 좀 놀랍더라고요. 저는 한소원이 고소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속았던 걸까? 아니면 이 소송을 취하해야만 하는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 뭔가 이상했던 저는 다시 심부름센터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장님, 저 양지민입니다.
한소원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한소원이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역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직감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한소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소장은 저의 의뢰를 받고 며칠 동안 한소원의 뒷조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약 5일 뒤 소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마주 앉은 카페에서 소장은 이전과 달리 혀를 차며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호구 중에 호구네요. 네? 한소원이 왜 그렇게 상간소송에 기를 쓰고 발작했는지, 왜 남편분을 사기꾼으로 몰아서라도 소송을 취하려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소장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청첩장 사본과 웨딩 스튜디오에서 찍은 웨딩 촬영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소원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남편이 아닌 아주 멀끔하고 지적인 인상의 젊은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소원 올해 9월에 결혼합니다. 상대 남자는 강남에서 꽤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고, 집안도 소위 말하는 빵빵한 재력가 집안입니다. 두 사람 1년 전 양가 상견례 마치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머리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한소원이 9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제 남편을 만난 기간과 정확히 겹치고 있었습니다. 소장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한소원은 남편분이 유부남인 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만났을 거예요. 왜냐? 물주가 필요했으니까요. 예비 신랑 집안이 워낙 좋으니 본인도 혼수나 예단을 그에 맞춰서 해가야 되는데, 대학원생 신분에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마침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호구가 바로 남편분 곽현태 씨였던 겁니다. 소장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빚을 내서 사주었다던 오피스텔의 고급 소파, 대형 TV, 수입상 냉장고 등은 모두 한소원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9월에 들어갈 예비 신랑과의 신혼집에 채워넣기 위한 혼수품들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상간녀의 신혼집 살림을 장만해주는 호구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소원이 남편분을 고소한 진짜 이유는 9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나 그 시댁기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들어가면 그날로 결혼이 끝일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 자신에게 돈을 퍼준 남편분을 사기꾼으로 고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간소송을 빨리 취하해야 했던 겁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남편 곽현태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등신 같더라고요. 자신은 그 어린 여자와 천년의 사랑을 하는 줄 알고 6년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하겠다며 부모 앞에서 뺨을 맞아가면서도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그 여자 눈에 남편은 자신이 시집갈 신혼집에 공짜로 가전을 채워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는 멍청한 ATM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패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소장이 준 청첩장 사본과 웨딩 사진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한소원이 그를 상대로 접수한 소장 부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저를 향해 서류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저한테 한소연 편을 들더라고요. 소원이 걔는 내가 유부남인 거 진짜 몰랐어. 내가 속인 거라고. 당시 상간소송이니 뭐니 거니까 걔가 얼마나 배신감에 떨고 충격을 받았으면 나를 이렇게 사기로 고소까지 하겠냐. 너 때문에 걔 인생도 망가지고 우리 사이도 끝났어. 죄 없는 애한테 상간녀 딱지 붙이니까 속이 시원해? 남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생긴 마당에도 여전히 한소원을 죄 없고 불쌍한 피해자로 굳게 믿으며 그녀의 역성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려던 핑크빛 미래가 제 소송 때문에 무너졌다고 원망하며 핏대를 세우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곽현태, 너 지금 고소장 받고도 그 여자가 불쌍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 내가 속였다니까? 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아직까지 그렇게 편들어주고 싶니?
한소원 입장에선 너랑 헤어질 좋은 핑곗거리 생겼나 보네.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이제 팽해야 되는데 내가 마침 상간소송 걸어주니까 그걸로 핑계로 너랑도 헤어지고 소원이 그런 애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라면서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선 저랑 이혼하고 한소원이랑 결혼하려고 들떠있을 텐데 갑자기 한소원이 상간소송 핑계대며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고 제 눈을 속이기 위해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하자고 입을 맞춘 모양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게 남자 다루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를 원망하며 노려보는 남편을 보며 자리에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둔 흥신소 봉투를 집어들어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열어봐.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순진하고 가연 한소원의 진짜 얼굴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사본과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한소원의 웨딩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정지화면처럼 굳더라고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사진을 쥔 손이 격렬하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9월 15일 결혼?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대고 아주 또박또박 진실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소원, 9월에 결혼해. 상대는 집안 빵빵하고 돈 많은 변호사. 너 만나기 한참 전부터 상견례 끝내고 결혼 준비하던 사이야. 네가 대출까지 받아서 땀 뻘뻘 흘리며 사다 바친 오피스텔 소파, TV, 냉장고. 그거 걔가 딴 놈이랑 살 신혼집 혼수로 들어갔어. 넌 그냥 그 집구석 살림살이 공짜로 채워주는 멍청한 물주였던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소은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청첩장의 날짜와 이름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걔가 왜 널 고소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예비 신랑 집안에 자기가 상간녀로 소송당한 거 알려지면 그 결혼이 엎어질까봐 그런 거야. 나한테 상간소송 취하시키려고. 너를 총각행세한 사기꾼으로 엮어서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라고 이 등신아. 넌 철저하게 호구 잡히고 버려진 거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기괴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6년의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기만하며 올인했던 자신의 치명적인 로맨스가 사실은 어린 여우의 혼수장만 프로젝트에 이용당한 총극이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죠. 그 꼬라지를 보는데 얼마나 등신 같고 한심한지. 그런데 호구로 전락한 남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에 미쳐버린 남편의 폭주는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바닥에 팽겨쳐두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한소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오빠. 와이프분한테 상간소송 취하라고 설득은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고함을 질렀죠. 야, 이 미친년아!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에 폰 너머의 한소원도 순간 흠칫 놀란 듯 말이 끊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몰랐다고. 철저하게 속은 피해자라고 와이프한테 입 맞추자고 했지. 소송만 취하시키게 해주면 다시 전처럼 만날 수 있다고. 나 사랑한다고 꼬드겼지. 근데 이 미친년이 나한테 혼수과정 싹 다 뜯어내고는 그 뒤로 9월에 딴 새끼랑 결혼을 해? 결혼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한소원의 당황한 그러나 끝까지 잡아떼려는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결혼을 해? 오빠 와이프가 소설이라도 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고 와서 소리를 질러? 그녀의 발뺌에 남편은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져준 청첩장에 적혀있던 예비 신랑의 이름과 예식장, 심지어 예비 시댁의 로펌 이름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녀의 귀에 때려박았습니다. 김지우, 호텔 예식장, 네 예비 시아버지 사만로펌 대표 변호사. 이래도 헛소리야? 이 꽃뱀 같은 년아. 네 신혼집 소파랑 TV 사주나 내가 받은 대출금이 얼만 줄 알아? 네가 나를 물주로 삼고 꼬리 자르기를 해? 자신의 완벽한 비밀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은 한소원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표독스럽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나 결혼한다 어쩔래? 오빠가 등신같이 퍼준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우리 끝났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얼쩡거리면 유부남이 스토킹한다고 내 예비 남편 로펌 통해서 경찰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스토커 취급을 당하며 버려진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폰을 거실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폰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튀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통곡했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네 진짜 사랑의 결말이야. 축하해. 저는 박살난 남편의 폰을 발로 툭 밀어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처절하고도 찌질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한소원이 다니는 대학원 캠퍼스로 쳐들어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서 한소원을 붙잡고 복도 한가운데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죠. 내 돈 내라 이 꽃뱀 년아. 혼수 사달라고 내 돈 빨아먹고 딴 놈한테 시집가는 더러운 년. 남편의 고함 소리에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몰려들었고 한소원은 얼굴을 감싸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더욱 날뛰었습니다. 결국 학교 경비원들이 출동하고 경찰까지 불려오는 총국이 벌어진 모양이었어요. 한소원의 대학원 내에 그녀가 유부남의 돈을 뜯어내어 혼수를 장만하고 버렸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네준 청첩장에 적힌 예비신랑의 이름과 로펌 정보를 이용해 그 예비신랑의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한소원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자신에게 어떻게 돈을 뜯어냈는지, 그리고 제게 상간소송을 당해 사기고소로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던 모든 더러운 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한소원의 결혼은 그날로 파혼을 맞이했으니까요. 9월에 화려한 예식을 꿈꾸며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그녀의 야심은 그녀가 호구로 여겼던 남편의 폭주로 인해 완벽하게 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난 한소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파혼당한 그녀는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제 남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남편이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중견기업의 본사 감사실과 인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거든요. 제보 내용은 남편이 그동안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소원과 데이트를 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사줄 때 종종 거래처 접대를 핑계로 법인카드를 몰래 긁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한소원은 그 영수증 사진들과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남편이 거래처 핑계를 대고 샀으니까 회사에는 비밀이야라며 으스대던 카톡 대화 내용까지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남편의 법인카드 횡령 및 사적 유용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대기 발령 상태에 놓였다가 횡령 금액을 전액 변상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공고사직이라는 이름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게시판에는 영업팀장 곽연태가 내연녀에게 법인카드를 쓰다 걸려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남편은 동료들의 손가락질 속에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개싸움을 벌였고 결국 둘 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난장판의 한가운데서 저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게 제 몫을 챙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소원에게 제기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끝까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제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게다가 파혼당하고 학교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 그녀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간신히 제게 위자료를 입금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 역시 철저하게 제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 및 재산분할 그리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소원에게 배신당해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저는 단 1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도 엄정하게 분할받았고 남편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직장을 잃고 대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은 시부모님 집으로 기어들어가 매일 술에 절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법원을 나서던 날 헬쑥해진 얼굴의 전 남편이 제게 다가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그 꼼뱀냥한테 속아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나 그년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빚만 남았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자신이 저에게 저지른 배신과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이 한소원에게 당한 배신과 금전적 손실만은 억울해하며 징징거리는 그 이기적인 몰골. 저는 그 구질구질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속은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그 얄팍한 허영심과 이기심 때문에 네 발로 쓰레기통에 걸어 들어간 거지. 억울해? 난 네가 내 생활비 뜯어내서 그 여자 가방 사줄 때 주말에도 삼각김밥 먹어가며 일했어. 내 인생에 너같이 이기적이고 역겨운 인간이랑 엮이는 일은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없을 거야. 잘 살아라. 네가 만든 지옥에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풀리지 않는 엉킨 방정식은 과감하게 변수를 지워버리고 식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제 인생을 좀먹던 곽현태라는 불량 변수와 한소원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난 지금 제 삶의 계산기는 다시 오차없이 맑고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후로 학원에서 더욱 바쁘고 치열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이 주는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번 돈으로 나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가꾸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제 인생의 토양은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파이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폭해버린 그 2 사람의 소식은 가끔 들려오지만 제게는 한낮 길가에 버려진 구겨진 영수증만큼의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이 명쾌하고 아름다운 삶의 공식을 오직 저만의 힘으로 당당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